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분 혹시 12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26일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같은 생각했는데. 잘 네, 모르겠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예. 네, 정확히 120년 전에 퀴리 부인과 그의 남편이 라듐 원소를 발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때 발견한 라듐을 시작으로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는데요. 오늘은 라듐 이야기를 포함해서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퀴리 부부가 1898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120년 전에 네. 라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물질인가요? 네, 라듐은 방사선을 내뿜는 이 은빛의 금속 물질입니다. 먼저 방사선이 뭔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방사선은 원자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매우 강한 에너지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에 쬐면 세포를 파괴하고 또 유전자를 변형할 정도로 에너지가 셉니다. 네. 이런 강한 에너지를 스스로 내뿜는 원소들이 있는데요. 아주 불안정한 원소가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라듐이 이 불안정한 원소에 해당하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런 원소를 발견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 그러면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가요? 네, 퀴리 부인과 그 남편이 결혼했을 때 먼저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우라늄이 스스로 그 특이한 빛이나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발견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네. 예. 퀴리 부부는 우라늄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능을 방출하는 이제 여러 원소를 발견했고 하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 연구 전까지는 방사선이 있을 거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 방사능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이 연구 과정에서 마리 퀴리가 방사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겁니다. 예. 네, 라듐을 순수 분리하는 과정을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피치블렌드라는 광물 몇 톤에서 밤낮으로 정제를 하고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겨우 라듐 0.1g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뭐 라돈 사태 때문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라돈 그리고 네. 라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라돈과 라듐 모두 방사선 물질인데요. 둘은 네. 다른 물질입니다. 두 물질 모두 우라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예. 먼저 우라늄은 입자 4개로 구성된 이 알파 입자라는 것을 방출해서 이 토륨으로 붕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라늄 옆에 써진 번호 238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네, 어떤 238은 번호인가요? 네,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그 질량과 비슷한 번호인데요. 네, 점점 이- 낮아지네요, 숫자가. 네, 맞습니다. 이게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이 질량이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토륨 예. 234라고. 이 토륨은 몇 번에 걸쳐서 베타 입자와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라듐 226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듐은 알파 입자를 방출해서 라돈 222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은 라돈이 몇 단계에 걸쳐서 방사선을 내뿜고 폴로늄도 됐다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안정한 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네, 결론적으로는 라듐이 붕괴를 거듭해서 이 라돈이 되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물질인 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니까 우라늄에서 출발을 해서 이 붕괴를 거듭해서 라듐과 라돈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방사성 물질 앞서 세포를 파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체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라듐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인체에 들어가면은 뼈에 축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방사선을 끊임없이 내뿜기 때문에 결국 뼈에 있는 골수 세포를 파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발합니다. 네. 때문에 라듐을 처음 발견했던 퀴리 부인이 백혈병으로 사망했고요. 당시 라듐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나 또 라듐을 이용하는 공장에 다녔던 직원들도 암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예. 최근 문제됐던 라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폐암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암연구기구도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돈 기체가 호흡으로 폐에 들어오면은 이 기관지나 세포에 침착이 되고 또 방사선을 계속해서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세포 중에 염색체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폐암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히 예. 라돈은 인간이 받는 총 방사선 피폭 중에 단일 피폭원으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뭐 라돈 침대, 뭐 음이온 관련된 제품을 쓰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걸로 완벽히 차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생활방사선에 항상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있는데요. 인공방사선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나 CT를 촬영할 때 이 인위적으로 쐬게 되는 의료방사선이고요. 자연방사선은 지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이나 또 우주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방사선은 각국의 지질이나 토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런데 자연방사선의 절반 이상이 이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바로 라둔 기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올 때 받는 우주방사선도 자연방사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최대한 이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활방사선 가운데서 인공방사선에 대한 피폭은 이제 개인이 조절할 수 있겠죠. CT를 네. 덜 찍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자연방사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연방사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라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환기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예. 라돈은 가스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네.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 경로 중 약 95%, 즉 대부분이 실내 공기를 호흡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가 토양의 지반이나 암석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 이런 것들이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따라서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좀 메우는 게 좋겠고요. 네. 실내, 특히 지하실의 경우는 더욱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방사선 가운데 비행기 탑승에 의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생활 주변 방사선 정보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여행 다녀온 날 피폭된 우주 방사선의 양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사선 노출량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라돈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면 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큐리 부인. 아인슈타인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큐리 부인의 추도식에서 그녀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순수한 의도, 자신에 대한 엄격함, 공정한 판단력. 이것들은 모두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존경받았던 큐리 부인이지만 그녀는 어릴 적 허기로 쓰러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척 가난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고국 폴란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유한 집안 딸의 가정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 집안의 대학생이던 장남이 큐리 부인의 우아한 기품과 재치에 끌려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자라는 이유로 그의 부모님에게 격한 반대와 모욕을 당하여 충격을 받고 그 후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 생활도 극단적인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였는데 석탄을 아끼기 위해 수건, 침대보, 여벌옷 등을 침대에 쌓아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추위에 몸이 떨리기는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의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의자라도 올려놓으면 떨리는 몸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연구에 몰두했으며 지식을 향한 욕구에 온통 사로잡혀 타오르는 내면의 불길로 추위를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적 중 하나가
암 치료에 매우 귀중한 물질인 라듐을 발견한 것인데 이로 인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라듐 추출 기술은 큐리 부인과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라듐 추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고 로열티를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더 좋은 연구소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은 라듐 발견에 대한 대가로 동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큐리 부인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여 성과를 내었으며 힘들게 얻은 성과에 대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순수한 학자의 자세로 인류에 이바지하였습니다. Marie Curie was a pioneer in the field of radiation research and the first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in 2 different categories. Marie Curie was a towering scientific intellect in a Victorian era when opportunities for women and opportunities for women academically especially were extremely few and far between. Marie Curie was born Maria Sklodowska in Warsaw, Poland on November 7, 1867 to a family of prominent educators. She had to study underground because she wasn't able to be accepted into the men-only University of Warsaw. She then had to leave the country to get her PhD. She was the first woman to receive a PhD degree from a French university. She came to Paris for her education and met Pierre Curie. Marie shared lab space with fellow scientist Pierre Curie. They were married in 1895 and had 2 daughters, Irene and Eve. Marie trained Irene to be her assistant, and in 1935, Irene won a Nobel Prize as well. Marie Curie and her husband began studying the radiation and the properties of uranium. Marie and Pierre's main discoveries were the ability to isolate the radioactive elements, which came from the uranium-based ore called pitchblende. They discovered 2 new radioactive elements, radium and polonium, which is named for Marie's country of birth, Poland. In 1903, Marie and Pierre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along with Professor Henri Becquerel. Marie was the first woman to win a Nobel Prize. Curie and her husband were absolutely single-minded in the pursuit of their research. In fact, when they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they refused to go and accept the prize personally because it would interfere with their research. Pierre Curie died from a horse carriage accident in 1906. Despite this loss, Marie continued their work and was offered her husband's teaching position, becoming the first female professor at the Sorbonne. Curie's research was key in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radioactivity and in quantifying those effects on living cells. She really established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for cancer. Marie Curie made history again when s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in 1911. She was the first woman to win 2 Nobel Prizes. It was through Curie's research that medical use of X-rays became really a possibility. During the First World War, Marie Curie herself carried many portable X-ray pieces of equipment to the front lines to help the wounded. Curie founded the Radium Institute to continue her research. Due to her prolonged exposure to radiation, she contracted leukemia and died in 1934. Marie Curie is such a role model, especially for a woman in science. The impact of her work, the scientific integrity, and the drive that she had is truly an inspiration to all of us today.